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지금 뜨고 있습니다. 네, 보입니다. 네, 잘 네, 보입니다. 그럼 제가. 네,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배의원이라고 미국 퍼듀대학교 기계공학과 응용광측정연구실에 있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빛의 산란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고 반도체 검사부터 생물학적 샘플 분석까지 여러 가지 응용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대부분 영어로 준비했다가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약간 오류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네 가지 정도의 소주제가 있는데 그중에 반도체 불순물 검사, 산성광 산란, 영어로는 EL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분광법은 이제 이 세 가지는 기술적인 내용이 중심이 되기도 하고요. 마지막에는 저희가 이제 이 세미나 시리즈를 계속 진행을 할 텐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다른 일들을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특허에 관련된 포트폴리오 등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불순물 검사는 이제 저희가 각도군의 광산란 방식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Angle Result Light Scattering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웨이퍼 표면의 오염물 물질을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서클을 그 기본적으로 그 웨이퍼에 300ml 웨이퍼라고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여기에 0.5 마이크로미터 사이즈의 불순물이 있다면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전자주사 현미경을 쓰면은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보시는 이것만 해도 이 이미징 영역이 한 30 마이크로 정도, 가로 세로 그 정도 영역인데 이것을 전 영역을 커버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만약에 불순물이 우리가 원하는 패턴에 일정한 거리에 있다면 이걸 찾아낼 수는 있는데 시간이 말리는 것이 좀 단점입니다. 근데 이것을 만약에 레이저를 이런 식으로 산란을 이렇게 레스터링 영어로는 레스터링 이렇게 훑어서 스캐닝을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이 웨이퍼를 순식간에 분석할 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인데 이 패터닝을 저희 시뮬레이션 모델에 넣었을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처럼 불순물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신속하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레이저 산란이 이 두 파티클 간에 서로 상호작용이 여기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본 경우를 만약에 면적으로 나타낸다면 16km, 16km 반경의 영역에서 약 25mm 정도의 동전 하나를 찾아내는 것이고, 실제 커머셜 장비들은 이것을 수분 내에 이 웨이퍼 하나를 스캐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장비 설계를 위한 이론적인 접근을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고, 이는 또한 다양한, 전산 전자기 시뮬레이션 도구가 현재 존재하는데요. 기본적으로 1900년도에 나온 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베이스라인 기초가 되는 이론이고, 이 이론은 수학적으로 이제 구형 물체의 스피드 산란을 수학적으로 풀어낸 아주 기초적인 이론입니다. 이것이 모든 어떤 이론들이 여기에서부터 발현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어, 저희가 연구실에서 주로 연구했던 것은 본 맨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산 쌍극자 근사법이라 해요. 영어로는 Discrete Dipole Approximation이라고 합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유한 최적법이나 FEM처럼 이, 이 다이폴이라고 하는 쌍극자를 이용하여 다양한 임의의 모양의 형상을 모델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임의의 모양 형상, 구형이 미 이론처럼 구형이나 이런 것에 제한이 되지 않고 뭐 별 모양이나 임의의 모양의 형태를 우리가 자유자재로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단점은 이것은 유한 최적법이기 때문에 물체의 이 요소 숫자가 다이폴 숫자가 많아질 경우 좀 계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컴퓨테이셔널 커스트가 다른 방법에 비해서는 좀 비싸다고 말할 수가 있고요. 장점은 이제 임의의 모양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산 쌍극자는 이 물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부피로 나눠 쌍극자로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구형 형태는 이런 본 다이폴을 이렇게 짧게 쪼갠 다이폴을 여러 명으로 하면 구형을 근사할 수 있고요. 그럼 본실험과 같이 직사각형 물체의 패턴 앞에 이 파티클이 있을 경우 이런 것도 근사할 수 있고 이것을 더 확대하면은 패터닝 된 웨이퍼에서도 예를 들면 특정 부분을 애칭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애칭 못했을 경우 이런 것을 이와 같이 근사를 하여
만약에 이곳에 레이저 스캐터링 메터드를 쓰면은 이것에 얼마나 빛이 어느 방향으로 퍼지고 얼마만큼 퍼질 것인 거를 이론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툴입니다. 이 쌍극자의 상호작용 같은 경우는 이 쌍극자가 각각의 쌍극자끼리 서로 인터랙션하는 상호작용이 있고 저희가 더욱더 개발한 것은 이 쌍극자가 표면과의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 표면 반응을 또한 저희가 레벨 연구실에서 개발한 것이 있고요. 이것을 이 상황을 보면은 이 표면 인터랙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반도체는 웨이퍼 위에 모든 형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불순물이나 모든 것들이 이 표면 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면과의 영향력을 이 수학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이 실험치와 근사치게 맛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작용을 첫 번째 다이폴부터 뭐 우리가 원하는 모든 다이폴까지 다 하면은 다음과 같은 이제 행렬식이 나오고 이 행렬식을 풀므로써 저희가 원하는 일렉트릭 필드를 전기장을 이제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실험실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개발한 것은 처음에 DD 스케치라고 하여 이 자유공간 입자 산란, 그러니까 표면에 아무것도 없는 공중에 떠 있는 입자들을 스캐터링을 분석한 거. 이것이 바로 일전에 말씀드린 미 스캐터링, 미 그 산란 모델하고 아주 근사한 거고요. 이런 경우는 입자가 유세포 분석, 플로우사이토미 같이 입자가 공중에 떠 있거나 액체에 떠 있거나 이렇게 표면하고 인터랙션이 없는 경우는 이 루틴을 저희가 쓰고 분석을 할 수 있고 저희가 주로 많이 쓰는 것은 이 나머지 세 개인데 DD surf 같이 표면 위에 입자가 있거나 또는 표면 위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SiO2나 이런 방막을 많이 입히게 됩니다. 방막이 있을 경우도 방막 위에 파티클이 있을 경우도 이 스캐터링이 변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그 모델링을 할 수 있고요. 이 물체가 이 기판 내부나 방막 안에 들어있는 경우도 이 두 개와 같이 베리에이션으로 하나 변화하는 것으로 이제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은 미스캐터링하고 저희 DDA 메서드를 비교했는데요. 1마이크로 폴리스타이렌 라텍스 구체를 파장의 630선 나노미터에 입사각이 0도로 해서 전방으로 산란할 경우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저 미스캐터링이 저희가 말하는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 골든 스탠다드고 스탠다드 결과고 저희 DD 스캣 같은 경우는 근사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거의 대부분은 calculation 값이 비슷하게 유사하게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표면 사례의 경우는 바버트 빌리거나 비딘 같은 두 가지 이론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증을 하였고 이 두 이론은 사실 한 이론은 이, 이 구체가 표면과 인터랙션 하는 것을 이 평면파로 근사를 하고 사실 이거는 약간 근사에 가깝고 정확하게 물리적으로는 이 모든 파형들은 구형으로 퍼지기 때문에 구형파로 모델링하는 저희 같은 DD-셀프나 BB 티어리가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호 비교를 통하여 보시는 것 같이 뮬러 매트릭스 중에 M11, M12 이 엘리멘트들을 서로 이 스캐터링이 어떻게 될지를 서로 비교한 것인데 이 세 이론이 상당히 근사치하게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애플리케이션 차원에서는 DD 서브 모듈이라고 아까 서브 서피스 모델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다층 회로들 같은 경우에는 상층부와 하층부를 연결하는 위아라고 해서 이 구멍을 이 애칭을 통하여 만들 때 이 애칭이 완벽하게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생산 공정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얼마나 빨리 차이날 수 있는가 중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SiO2 방막에 보시는 바와 같이 0.18 마이크로미터 다이아미터의 지름에 깊이가 1.44로 이 비율이 다이아미터 때 높이의 깊이의 비율이 1대8 정도 되는 것을 모델링을 하였고 이것을 모델링을 할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조합의 변수 예를 들면 여기서 웨이브랭트를 157 마이크론으로 한번 해보고 웨이브랭트를 193 마이크론을 해봤을 때 어떤 조합이 더 많은 특징적인 스캐터링 패턴을 나올 수 있고 어느 각도에서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을 실제로 소프트웨어 코드를 사용하는 상업체들은 결국에는 그 자기 디바이스를 설계를 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디에다가 센서를 배치할 경우 가장 감도를 좋게 센서를 디자인할 수 있는가, 디바이스를 디자인할 수 있는가 하는데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를 들면 회사의 요청으로 생산 공정 중에 이렇게 역 피라미드 형태의 핏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들도 스캐터링으로 찾아낼 수 있느냐. 그리하여 보고 이런 케이스 같이 파장을 355 나노 평광을 두 가지 평광을 하였고 방위와 고동을 고정하였을 때 이 SiO2, PCU, SI 안에 어떻게 들어가 어떤 형태로 스캐터링을 하는지를 저희가 보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P 폴라리제이션과 S 폴라리제이션이 이 산란량이 상당량이 여기 보니 여기는 로가리즘으로 로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의 시그널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60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라라이제이션을 P로 설정하는 것이 디텍을 하는 확률을 높이는데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탄성 광산란, 일라스틱 라이트 스캐터링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미국에서는 2010년도부터 살모넬라 균, 이 식중독 균이 죄송합니다. 이게 화면이 제 파워포인트가 갑자기 꺼졌는데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음, 탄성 광산란은 보시는 것 같이 2010년도에 달걀에서 살모넬라 균이 발견돼서 큰 문제가 생겼었고, 냉동 과일에서도 살모넬라 균이 발견됐었고, 또한 육류에서 리스테리아 균이 발견되어서 미국에서는 이런 것이 발견될 경우 리콜이라고 하여 음식물을 다 수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기하게 되는데 업체에서는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되고요. 또한 다치는 사람과 입원하는 사람과 심지어는 사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형적인 세균 검출 및 식별 절차를 보면 환자가 오염된 식품을 섭취를 하면 한 3, 4일 후에 보통 발병을 하는데 이때 발병을 해서 응급실에 오게 되면 병원에서는 대소변 샘플을 채취한 다음에 보시는 것과 같은 아가라고 해서 배지에 이 샘플을 이게, 이게 넣으면은 이 박테리아가 있는 경우 이게 여기에 자라게 됩니다. 이 자라는 박테리아를 통하여 다양한 화학적인 방법이나 PCR이나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아이디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 박테리아 자라는 이 배지 자체를 분석하는 것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 진단까지 걸리는 1에서 3일을 얼마나 줄일 수 있나를 저희가 좀 알고 싶고 그런 방향의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였고요.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투명한 고체 배지 아가의 예시인데 여기에서 보이는 이 하얀 동그라미가 세균 집단, 박테리아 콜로니아에서 이 세균 하나가 이제 두 마리가 되고 두 마리가 네 마리가 되는 분열을 통하여 이런 사람 눈에까지 보이게 되는 이런 동그란 군락을 이루게 됩니다. 저희는 이 군락에다가 레이저를 쏘아봤더니 아래쪽 그 패트리 아래쪽의 카메라에서 특징적인 무늬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탄성광 산란 일라스틱 라이트 스캐터링이라고 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박테리아 종류에 따라 특징이 굉장히 유니크하게 나오게 됩니다. 어떤 것은 링이 많고 어떤 것은 링이 밝고 어둡고 이런 간섭 현상에 따른 밝고 어두운 이런 패턴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통하여 저희가 이제 박테리아의 종류를 다른 화학적이나 DNA 샘플을 분석을 하기 전에 조금 더 빠른 시간에 스크리닝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여기 패널 A가 입사광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것이 바로 박테리아 콜로니 집락의 콜로니의 군집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군집은 보시면 알겠지만 각각의 개별적인 박테리아 세포와 그리고 세포하고 세포 사이 공간이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박테리아가 내는 특징적인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물질들이 다 결합이 돼서 이렇게 콜로니를 이루게 되고 레이저가 이 콜로니를 통과를 하면 이 군집 바로 뒤에 그 파면에는 이 레이저와 이 박테리아 군집과의 인터랙션, 상호작용에 의하여 특징적인 파면이 이제 인베드 되게 됩니다. 이 특징적인 파면을 카메라에 있는 데까지 이제 전파를 해서, 간섭 현상을 일어나게 했을 때 이 특징적인 패턴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이제 저희가, 같이 협력하는 바이오스태티스틱스나 이렇게, 머신러닝 하신 분들하고 이것들을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서 자동화해서 분석하는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극 좋은 나노 SEM을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지니스는 사람에게 유해한 균이고요. 리스테리아 이나쿠아는 사람에게 무해한 균입니다. 이 보기만 봐서는 특징이 이게 무해한 균인지 알기가 굉장히 힘든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아주 세세하게 미세하게 보면은 표면 거칠기나 표면에 있는 세포의 특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레이저는 파장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600나노, 600나노기 때문에 이런 특징적인 것들을 레이저가 다 잡아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위상차 현미경, 페이스 컨트롤 마이크로스코프 아래서 봤을 때 리스테리아 이나코아나 리스테리아 아베노비 두 개는 무해한균이고 이 모노사이토제니가 유해한균인데 이 세포들이 자라면서 이 특징적인 면들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 모노사이토제너 같은 경우는 이 보시면 여기 까만 아크 형태들이 생기고 다른 것들은 동그란 형태가 생긴 건 아예 그런 무늬가 없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콜로니가 자라는 특징이 쉽게 마이크로스코프로 보기 전에 레이저가 그것을 이제 찾아낸다고 보시면 되고 이 모노사이토지스는 유해한 균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분석을 해봤는데 컨폴콜 마이크로스코피라 해서 이것을 내부를 이제 플로레센스를 내는 박테리아를 통해 재봤더니 서로 이 박테리아가 자라는 모양이 내부에서도 굉장히 특징적으로 이런 모양이 밝은 시그널이 이제 셀이 더 많다는 현상이고 이러한 특징을 나타낸다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이 장비들을 저희는 이제 기계과다 보니까 이 장비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요. 통합 분집 형태 분석기라고 해서 박테리아의 그 프로파일이나 그 덴시티를 동시에 재을 수 있는 디바이스를 만들었고 다파장 버전의 ELS 디바이스라 해서 처음에 저희가 보여드린 장비는 635 이 빨간색 레이저를 하나만 썼는데 IR 레이저 904 나노미터랑 블루 레이저 365 나노미터 세 가지를 쪼아서 이 다파장으로 패턴을 세 가지를 한 콜론에 잴 수 있는 장비도 만들었고 이 고용량 처리 ELS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체를 기준으로 저희가 많이 디자인을 했는데요. 이 산업체 같은 경우는 스테릴리티 테스트나 이렇게 얼마나 그 제약회사에서 공정상에서 얼마나 그 생산 환경이 깨끗한가를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그 환경 샘플들을 여기다 이렇게 놓고 수십 개를 배지 플레이트 넣어놓고 밤새 갔다 오면은 이게 밤새 동안 이 로봇 암이 하나씩 꺼내서 이걸 재고 넣어놓고 해가면서 인큐베이션을 하면서 동시에 될 수 있는 이걸 자동화하는 장비고 이제 주로 산업체에서 많이 이제 이것을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미니 ELS라 해서 이것을 좀 소형화시키는 것도 좀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요. 이것을 이제 이 본 장비는 그 기능적인 거는 거의 비슷한데 이 사이즈를 이제 많이 줄이려고 해서 이 장비 같은 경우는 그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신발 상자 있잖아요. 신발이 들어간 상자 있지 않습니까? 그 상자에 한 두세 개 정도를 엎어놓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저희가 개발한 게 이 뒤이축 버전인데 이것은 이제 상용화에 가까운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일에 협력한 회사와 같이 해서 이것을 한번 상용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는데 보시는 것 같이 여기에 레이저랑 이 플레이트를 읽을 수 있는 장비를 두 개를 평행하게 놔서 이제 두 플레이트를 동시에 잴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예, 응용 사례로는 미국에서는 이 이콜라이 혈청형 연구라고 해요. 이 5157 대장균이 가장 유명한 이 식중독균인데 이 5157 균뿐 아니라 526, 545, 5153 이 일곱 가지 이 혈청형이 이 동시에 다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 알려져 있어서 이것을 또 얼마나 빨리 찾아내는 것이 또한 아주 관심사인데 저희가 했던 연구 중에 하나는 이것은 이제 여기 아래 보시면 페이퍼가 나와 있는데 이제 이 박테리아가 자라는 이 특징이 이 배지의 특징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종류의 배지에 각각의 종류의 박테리아를 길렀을 때 어느 것이 이 저희 모델상에서 가장 좋은 분석 결과를 낼 수 있느냐 그런 거를 한번 알아봤었고요. 또한 다른 것은 이제 프로바이오틱이라고 해서 그 요즘에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섭취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저희 그 박테리아 종류가 락토바실러스부터 비피더스균까지 뭐 몇 종류가 있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그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 실제로 내가 다섯 가지가 여섯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 캡슐 안에 그것이 실제로 생산이 되는지를 알아내려면 이 생산량을 스톱하고 그것을 바로바로 이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화학적 분석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월마트에서 산 이 뭐 프로바이오틱을 캡슐을 그냥 이 물에다 섞어서 배지에다 올리면 이것을 다 자라게 한 다음에 패턴을 다 찍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수백 개의 패턴, 이건 저희가 이제 이미지를 600개 정도의 패턴이 잡혔는데, 저희가 컷을 했는데, 저 메인 포인트는 보시는 것 같이 비슷한 스캐터링 패턴이 보이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패턴을 그룹핑을 하면 이게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만든 이 프로바이오틱 샘플이 6개의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6개가 있구나를 빠른 시간 안에 퀄리티 컨트롤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툴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응용 사례로는 광산란과 말리토프라고 이 프로테인, 그 단백질 분석하는 툴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신속한 식별을 위한 보안 도구로서 저희가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실제 시료 샘플, 저희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건 어떻게 보면은, 퓨어 샘플이라 그래서 우리가 무슨 박테리아가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을 알고 분석을 한 거지만, 실제 응용은 이제 뭐 환자 샘플이든지 뭐 병원에서 샘플을 채취하면은 이 다양한 종류의 박테리아가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어느 게 이 병원균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현재 하는 방식은 이 말디토프라에서 이 단백질을 분석하는 이 툴을 돌려야 되는데 여기서 박테리아 샘플을 이제 픽업을 해서 여기 이 장치에 넣어서 이걸 찍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한국 돈으로 한 10억, 한 20억 하는 장비인데요. 그리고 이거를 한 번 샘플을 할 때마다 굉장히 샘플 측정 값이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관찰한 바로는 이 저희 테크니션들이 수십 년의 경험에 따라 자기가 보기에 같은 종류의 그룹이라고 생각하는 콜로니에서 한두 개씩 뽑아서 여기다가 넣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표적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 이 무작위 표적 샘플링은 만약에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균이 딱 하나만 있다면 그것을 아주 미스할 가능성이 있고요. 잘못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고자 저희 아까 말씀드린 라이스 캐터링 기술을 한번 여기에 접목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퍼듀의 수의학과에 이 동물병원이 있는데 이 동물병원에서는 아파서 오는 동물병원들의 치료를 채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각 치료 채취를 받은 것을 저희 기술은 일단 레이저를 이용하기 때문에 비파괴 검사입니다. 이제 레이저를 쏴서 패턴이 생기면 그 샘플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샘플을 다 비파이 검사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이콜라이냐, 살모니아 이런 걸 판별을 한 다음에 그 샘플을 그대로, 말리토프에 넘겨서, 근데 이 말리토프 높으면 샘플을 이제 이걸 걷어내기 때문에 샘플을 파기해야 됩니다. 샘플을 파기하는 샘플인데 그 이후에 더 이상 분석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말리토프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했을 때 이 두 아웃풋이 한 90% 정도가 일치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빠르게 이것을 그 테크니션한테 어느 샘플을 골라서 말리토프를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줬고요. 예를 들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지금 사진이 실제로 테크니션들이 내가 어느 박테리아 군집을 빼내서 이제 샘플 튜브에 넣고 마디를 돌리겠다 이렇게 하는 이런 형태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제 여기 보시면 리모트 모니터라고 해서 스캐터링을 잰 데이터베이스를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어디를 클릭하느냐에 따라 이 패턴들이 썸네일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테크니션이 딱 보고 이런 모양 것 한 개, 동그란 모양 한 개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무작위로 추측이 아니라 이 패턴에 베이스드 해서 한두 개 정도의 샘플을 경제적으로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골라낼 수 있는 이런 협업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기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광법은 영어로는 레이저 인듀스 브레이크다운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해서 립스라고 하고 다원소 특성화 도구인데 보시는 것이 그 화성에 나사에서 보낸 마르스 로버인데 이 마르스 로버의 머리에 있는 이 장비가 바로 립스 장비입니다. 이 화성에서도 실제로 화성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여기다 레이저를 쏴서 그 파장을 보고 화성에는 이런 물질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런 장비인데 이 립스 자체는 뭐 새로운 것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 이미 이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
예를 들면 이 애플리케이션을 보면은 이 산업체에서 금속을 분리하고 예를 들면은 휴대폰 같은 경우 이렇게 우리가 휴대폰을 다 쓴 휴대폰을 이제 PCB 보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다 버리게 되면 재활용을 하는데 거기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다른 희귀 금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것이 무엇인지를 빠른 시간에 알아낼 수 있는 장비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 쪽에서도 실제로 쓰이는데 그 아트나 이제 그림들 중에 이 안에 어떤 물질이 실제로 쓰여 있는지를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본 애니메이션 이 잠깐만 이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서머리로 말씀드리면 물질의 원소를 분석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저를 쏴서 뭐 물질 안에 탄소가 있느냐, 뭐 산소가 있느냐, 질소가 있느냐를 얼마만큼 있느냐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광주과기원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인데 이것이 이제 사용 방법을 아주 잘 보여줘서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레이저 같은 펄스 레이저 같이 하이파워 레이저가 들어가서 샘플을 이제 약 미량의 샘플을 파괴하면서 이걸 플라즈마 형태로 아주 고온의 플라즈마 형태로 만들되고 이 플라즈마가 식으면 그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가시광선의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 가시광선의 빛이 이 분광기를 통하여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픽으로 나타내고 이 픽들이 이미 어느 웨이브랭크에 나타난 어떤 픽은 어느 원소다라는 것이 이 니스트라는 미국 그 국립연구소에 다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랑 매치를 함으로써 어느 원소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인 전차는 아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에임하는 것은 이러한 이 립스 테크놀로지 기술을 병원균이나 독소 및 오염물질 등 화학물질을 실시간 다중 검출하는 휴대용 장비를 개발하는 데 지금 중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아 중에 식중독 균을 잡거나 또한 미국에서는 어텐티케이션을 하는데 이 뭐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는 제일 유명한 치즈가 스위스의 구리에 치즈라고 굉장히 비싸고 이게 이 향이 특이한 이런 치즈인데 예를 들면 여기 미국 이것은 스위스에서만 생산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미국 어디 위스콘신에서 자기네가 구리의 치즈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 두 개가 내가 위스콘신에서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스위스에서 가져온 거라고 속이면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많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한 뭐 한국에서도 많이 관심이 있지만 여기서도 그 라운드업이라고 해서 그, 그 농토에 뿌리는 이 농약들이 있는데 이 농약 분류 농약을 측정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는 이런 기술이로 저희가 많은 그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에임은 이 장비를 소형화해서 현재 그 금속을 분석할 수 있는 소형화 장비는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시면 뭐 3천만 원, 4천만 원 내시면 이런 걸 살 수 있고요. 저는 이걸 약간 그 바이오 쪽에 더 포커스돼서 분석하는 장비로 지금은 현재는 개발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이제 벤치탑 시스템과 저희가 이제 커머셜로 산 사이앱스라는 회사의 장비를 비교한 건데요. 이 벤치탑 시스템은 저희가 아주 고가의 그 스펙트로미터를, 분광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단 원리를 분석을 하여서 저희가 분석할 수 있다는 걸, 여기 본인 같은 경우는 이제 유로피엄 샘플이라 해서, 샘플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 똑같은 것을 이제 커머셜 장비, 상용화된 이 사이앱스 G300 장비를 통해서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고요. 이것은 사실 그 바이오 측정용은 아니고, 원래는 이제 금속 측정용으로 나온 장비입니다. 이거를 통한 분석이 서로 맞춰서 저희가 다 비슷한 결과를 나온다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겠고요. 저희의 미래의 방향은 지금 이것들을 이제 소형화하여 저희 오온의 이런 소형 장비를 만드는데 당연히 똑같은 장비를 만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리티를 다 애드해서 하는 것을 저희가 추구하고 있고 그것을 마지막에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미국 농무부에서 예산이 배정이 돼서 이제 저희 후원사인 농무부는 정품과 위조품을 분류하는 데 아주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품의 진위가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을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립스를 이용해서 그것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고요. 저희가 테스트된 식품은 치즈를 16종류, 커피콩 6종류, 그다음에 발사믹 식초라 해서 샐러드에 많이 쓰이는 이 샐러드에 쓰이는 이 식초인데 이거 6종류,
바닐라 추출물 6종류, 향신료 8종류, 이런 종류를 다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험 장치를 이제 실험대 고정형과 그 아까 말씀드린 상업화된 커머셜화된 것들을 재봤는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직접 개발한 소형 장비형입니다. 보시겠지만 비슷한 이제 칼슘이나 나트륨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측정되는 걸 알 수 있는데, 감도들이 약간씩 다른 것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 알고리즘을 통하여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LDA나 ANN, SVM 같은 다양한 랜덤 포레스트 같은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하여 벤치탑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핸드헬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상업화된 시스템이고, 저희가 개발하는 소형화 시스템들이 얼마나 잘 이것을 분류할 수 있는지를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통하여 추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스캐터 플러스로 피처를 이제 뽑았을 때 얼마나 이게 잘 나오는지를 볼 수 있고요. 이제 본 결과가 이제 최종 결과인데, 이 두 그래프가 실험 벤치에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어, 실험 분류에 대한 네 가지 다른 분류의 정확도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 파트 A는 이넷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쓴 것이고, 어, 파트 B 같은 경우는 단계별 특징, 스텝와이즈 피처 셀렉션을 통하여 개선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치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종류가 있기 때문에 분류 정확도가 아무래도 약간은 떨어집니다. 80%인데, 다른, 바닐라나 스파이스 같은 경우는 거의 90%, 95% 이상의 분류 정확도로 이 각 샘플의 원산지가 어디고 한 것을 이 데이터베이스화 하면 분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요. 똑같은 것을 이제 휴대용 시스템, 저희가 이제 커머셜 시스템 분류한 것을 산 것을 보여드는데, 이 커머셜 시스템은 아무래도 이거 보시면 스파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감도가 벤치탑 시스템보다 낮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분광법에 대한 개요였고, 저희가 이제 개발 중인 다른 기술들을 잠시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원소 스펙트로미터 립스를 그대로 하면은 사실 그 상용화 장비랑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립스와 라만을 한 장비에서 잴 수 있는 거를 현재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립스는 원소의 정보를 줄 수 있지만, 라만은 원소 간의 결합의 정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특징을 동시에 이용하면 예를 들면 식중독균뿐만 아니라 이제 잔류 농약 검출이나 이런 것에서도 활용하기 위해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 저 이중 측정 진동자 미량저울은 수정 진동자 미량저울은 영어로는 쿼츠 크리스탈 마이크로 밸런스를 해서 아주 미량의 그 질량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고 하는 건데, 저희는 이것을 플로레센스 측정하고 이제 결합을 하여서 스마트폰을 통하여 이 모든 장비가 이제 스마트폰 하나로 가동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매스 체인지나 플로레센스를 두 가지를 동시에 잴 수 있는 것도 저희가 개발했고요. 다양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계측기기를 또 개발을 하고 있었고, 이것은 최근 일인데, 이제 최근 건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 펀딩이 USDA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USDA에서 분석하는 방법이, 예를 들면, 고기를 도축하는 공장에서 일정량의 고기 샘플을 이 바틀에다 넣고, 이 실제로 이걸 측정할 수 있는 그 연구실, 랩은 미국에 한 서너 군데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 다 이제 보내서 거기서 다 샘플을 분석하게 돼 있는데, 그 샘플을 가는 도중에 저희는 여기다 센서를 넣고 특정한 박테리오 파지를 넣으면은 이 박테리오 파지가 굉장히 아주 어, 아주 특징적인 특징이 뭐냐면, 저희가 엔지니어링한 이 파지는 5157균만 감염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감염을 시키면 안에 그 특정한 형광을 발현하는 진이 있어서 이 빛을 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틀이 만약에 이 미량의 빛을 감지하게 되면 이 바틀은 이콜라이 5157균에 감염된다는 이것을 뭐 뜯어봐서 그 실험을 하기도 전에 바로 알 수 있는 이런 장치를 저희가 개발을 해서 특허도 제출하였고, 지금 현재 폴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특허 포트폴리오를 잠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저희가 중소기업과 여러 가지로 협업을 하는 것을 에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DDA 소프트웨어 라이센싱을 저희가 이미 H모 회사라고만 저희가 이제 이 이름을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H모 회사에 이미 라이센스를 줘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ELS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이제 다양한 특허들을 보유하고 있고, 립스도 다음과 같은 특허들을 저희가 승인 낸 특허와 지금 현재 리뷰 중인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펀딩은 주로 USDA에서 제일 많이 받아서 최근 10년간 이 연구를 많이 진행하였고, 저희 연구를 같이 진행하는 그룹의 사진이고, 저는 이것이 마지막 슬라이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배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혹시 그 질문 있으시면은 어,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배이원 교수님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저 퍼듀대학교 국제협력센터 코리아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박현민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발표해 주신 거 너무 감명 깊게 잘 들었는데요. 혹시 20페이지 정도의 ELS 내용을 참 재밌게 본 것 같은데, 아까 설명 중에 레이저 파장대가 낮을수록 이 박테리아 종류의 구분이 용이해진다고 해주셨는데, 이게 반대로 파장대가 너무 낮게 되면 이 에너지 준위가 너무 높아져서 이게 인스펙션 간에 박테리아 배지가 막 타거나 이런 트러블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 트레이드 오프라던가 이 파장대에 대한 고려가 혹시 있으셨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네. 아, 그, 아시다시피 UV 라이트를 쓰면은 저희가 이제 박테리아를 죽일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연구도 좀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해본 바로는 이 플럭스라해서 얼마나 빛의 세기가 세냐,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랜 시간 쪼이냐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레이저 캡처하는데 거의 0.1초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레이저 파워가 한 1에서 1mW 정도로 굉장히 약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박테리아 쐈으면 만약에 너무 셌으면 박테리아가 죽었을 텐데 저희가 계속 길렀거든요. 그 파장을 레이를 쐈어도. 그렇다면 박테리아는 안 죽은 거고요. 예. 근데 그거는 맞습니다. 이 짧은 웨이트를 쓰면 박테리아를 사실 죽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쓰는 것보다는 훨씬 길게 익스포즈를 해야 됩니다. 어,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었습니다, 교수님. 네. 저도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저도 그 박테리아 그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가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이제 그 스캐터링에 대한 어떤 그 인터피어스 패턴인가요? 그 간섭 어떤 패턴을 가지고 박테리아의 종류를 식별을 하는데 그런 어떤 패턴이 어떤 박테리아인지에 대한 어떤 표준화된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없을 것 같은데 아마 그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네, 네. 클래시파이를 하는 그렇죠. 건가요? 그리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 배지가 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그 아이덴티파이를 좀 신뢰성 있게 높은 정확도로 하려면은 그런 패턴에 대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로 필요한가요?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 제가 머신러닝을 하지 않고 저희 동료가 머신러닝을 하는데 네. 저희는 보통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그 친구한테 넘겨주는데 보통 클래스 하나당 그러니까 네. 박테리아 종류 하나당 100개에서 300개 정도의 이미지를 아, 찍어달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플레이팅 하나당 뭐 하여튼 보통 한 50개에서 100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 한 3번 정도 하면 그분이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는 충분히 채취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거의 자동화된 장비이기 때문에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근데 음,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뭐 다른 바이오 실험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PCR 이런 것도 이 프로토콜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뭐 이런 걸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저희도 뭐 레이저 웨이브랭크는 조금 변화될 수 있지만 배지를 뭘 써라. 뭐 다른 배지를 쓰면 패턴이 당연히 음, 다르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조건은 저희가 다 이게 유저한테 이렇게 써라는 거는 가이드라인처럼 저희가 주게 돼 있습니다. 하나는 좀 더 프랙티컬한 질문인데 아까 이제 상용화된 그 정밀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10억에서 20억 정도 한다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말디토프. 네네. 네네네. 네네네. 그게 이제 그거를 이제 대체하셔서 직접 이제 광학으로 그 검사를 하게 되면은 그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근데 비용이 어느 대체하려는 정도까지? 게 아니고, 네. 이, 저희는 프로테인을 볼 수가 없어요. 단백질이 그렇죠.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저거를 한 이유는 이 테크니션이 예를 들면 오늘 아파요. 만약에 오늘 네. 아프면은
정말 무작위로 이 샘플을 골라야 됩니다. 환자 샘플을. 여기는 아, 환자는 이제 그 동물인데, 왜냐면 여기 네. 동물병원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이제 이 각각의 레이저를 쓰면은 패턴으로 보고, 예를 들면은 뭐 엑스퍼트이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냥 새로 임용된 아, 테크니션이라도 패턴 보면 아, 이게 한 그룹이니까 여기서 하나 뽑고, 이게 한 그룹이니까 여기서 하나 뽑고 하면 이 말들을 돌리는 비용이 하나당 한 10불에서 한 15불 정도 드는데, 네, 아, 이걸, 그래서 아까 그 수백 개가 최소화, 되는 걸 다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네, 네. 아, 그럼 예. 이제 대체하는 게 그걸 이제,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네. 가격을 이제 합리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네. 택할, 이게 앞에서 선도적으로 골라줄 수 있는 장비인 거죠. 그래서 음, 리플레이스 하는 게 아니라 컴플레멘터리에 가까운.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포토닉스에 근무하고 있는 임대정이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 저 평소에도 저 관심 많았던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저도 이제 센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재밌게 세미나를 들었는데, 이게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결국에 이 기술이 이제 어떻게 이제 보급이나 상용화를 하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이제 근데 저런 이제 방사능 패턴을 분석하는 거 이거 분석을 하려면 어느 정도까지는 사용하는 광원의 뭐라 그럴까 선폭이라고 해야 되나 확장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특정 물체에다가 이제 레이저를 이제 발광을 시켰을 때 어떤 측정이 가능한 범위의 어떤 파장 패턴이 나올 것 같거든요. 레이저의 그런 성폭이라든지 어떤 정밀도에 대한 그런 어떤 조건들 같은 게 많이 좀 이 측정의 정밀도를 이렇게 좌우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 경험상으로는 그 선폭은, 그, 라인 위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레이저 예, 라인 위드. 맞습니다. 네네네네. 맞습니다. 저희는 지금 저희가 쓴 장비들은 뭐 가스 레이저를 쓴 건 아니고 다 다이오드 레이저를 썼기 때문에 뭐 5에서 10나노 정도 폭 정도는 베리에이션은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요. 사실 베리에이션이 더 많은 거는 이게 샘플이 바이올로지다 보니까 이게 생물적인 살아있는 물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인큐베이터 고장나서 온도가 만약에 올라갔다 그럼 다르게 자라고 이런 문제가 오히려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아, 예. 예, 조건이 예. 일정하게만 돼주면 레이저는 이 베리에이션이 거의 그러니까 파장을 고정을 하면 별로 영향 없고 파장을 변화시키면 예를 들면 링의 숫자를 더 많이 보게 할 수 있고 적게 보게 할 수 있고 그런 건 있습니다. 아, 예.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교수님, 저 키아트의 유한일입니다. 네. 저도 기술 내용은 아니고 이제 일반적인 궁금증을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이런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한국에 계신 기업분들이 미국에 계신 연구자분들하고 이제 만남의 자리를 만드는 게 사실 주요한 목표 중에 하나인데, 네. 지금 연구하시는 내용이 아까 다른 분이 주신 것처럼 상용화 쪽에 포커스 두고 하시는 게 좀 많은 아이템들이신 것 같아요. 근데 네. 네. 하시는 아이템들 중에 혹시 한국 쪽하고 파트너가 없거나 아니면은 또 새로 하려고 하는 연구의 아이템 중에 한국 쪽에 파트너를 찾으시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지금 내용들인지. 저희 그 작년에 그 저희가 그 첫 번째 프로그램에 어플라이 한 게가 있는데 그 지금 한성광 산란에 대해서는 그 한국의 벨럽이라는 업체랑 연결이 됐거든요. 현재 저희가 1차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상용화를 위해서. 네. 그 상태고 다른 아이디어는 아직 없습니다. 네, 오늘 저희 그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기업분들도 한국에서 참여를 해주셨는데 기업분들 중에 혹시 궁금하시거나 또 필요하신 게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없으시면은 혹시 마지막으로 유한희 소장님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하여튼 뭐 저희가 이제 오늘 퍼드 같은 경우는 첫 세미나로 진행이 됐는데 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생각보다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퍼드 쪽에서도 많이 참여해 주셨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쪽 기업들도 많이 있으신데 뭐 첫 시작이니만큼 그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또
퍼듀뿐만이 아니고 다른 대학 그리고 키아트 미국 사무소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브릿지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혹시 오늘 자리에서 좀 정리가 안 됐거나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았거나 혹은 세미나나 웨비나를 끝내고 또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거나 또 다른 연구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한국 쪽이든 아니면 미국에 계신 연구자분들이든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지금 최선을 다해서 그 파트너를 찾아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 배우영 교수님께서 바쁜 시간에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을 연구에 대해서 해주신 게 저희가 감사드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 그래도 감사.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예, 이지호 교수님 정리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사실 퍼주에서 같이 실무 역할로서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 분들과 또 그 미국에 계시는 여러 그 교수님들과의 연결을 했었고, 저도 이제는 그 연결을 필요로 하는 한 명의 교수로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에 계시는 그 교수님들과 연구자분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또 한국에 계시는 기업분들께서 또 이해를 하시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당장 뭔가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기술 협력 차원에서 좋은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시작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는 뭐 오늘은 감사하게도 호스팅을 했는데 다음에 이제 참여자로서 계속 저도 보면서 같이 좋은 기회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다들 바쁘신데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혹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님, 뭐 발언하고 이- 싶으신 분 계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이제 제가 퍼디에서 1번 타자로 제가 네, 나오는데, 네, 실망드리지 않고 좋은 내용을 제가 전달했으면 하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저희 그 다른 교수님들 그 세미나가 계속 저희 그 스케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 그 좋은 내용 소개해 주신 배우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께도 모두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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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